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실제 고용 증가폭이 노동통계국의 공식 발표에 비해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은 보고서를 통해 작년 4분기 비농업 부문 고용이 연율 환산 기준으로 0.3%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노동통계국의 공식 발표인 증가율 1.5%를 대폭 밑도는 수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돕고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명단을 추가했다고 밝힌 가운데,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대러시아 제재를 조직적으로 위반할 경우 중국 대형은행에 대한 제재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하는 수순으로도 풀이됩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가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금융정책결정위원회 성명서를 통해서 국채 매입 축소를 통한 테이퍼링을 시행하기로 한 방침을 알렸는데요. 다만 시행 일정과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가 5월 들어서 소비 중심의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유력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5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3.3% 증가했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월 2.3%보다 증가한 것으로 노동절 연휴 등이 중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과 S&P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완화된 PPI가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겼고요. 그리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매수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전날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축소를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2회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 미국 나스닥을 비롯해서 미국 증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 또 제동을 걸릴 만한 그런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도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해선시대 주요 시작 전에 일단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보시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2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6번의 입찰 평균과 비교했을 때 4.460%였던 입찰 평균 금리는 4.403%로 낮아졌고 2.41배였던 응찰률은 2.49배까지 높아졌습니다. 유로존의 4월 무역 수지가 전년 동월 대비 150억 유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월에 111억 유로 적자를 낸 것과는 대조되는 수치인데요. 이는 14% 증가한 수출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5월 수입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하락하며 이전 수준인 0.9%는 물론 예측치인 0%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더불어서 수출 물가지수 역시 큰 폭으로 낮아졌는데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6%를 기록하며 예측치와 이전치 대비 낙폭이 컸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시간대가 집계한 미국의 6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이번 주는 참 상당히 좀 고무적인 주간이었습니다. 연타로 계속 홈런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 또 월말에 PC가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싹 모아서 오늘도 기준을 또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그래도 또 둔화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시장이 많이 올라줬지만 다음 주에는 PCE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일인데요. 사실 요즘 지표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요즘 시장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허생 마스터님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최고점 경신과 함께 19,691선까지 터치를 했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을 또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평소보다 그렇게 많이 실리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오늘 그래도 장시작과 동시에 우상향해주면서 분봉상 10시 53분경 19,635선까지 찍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0.13% 정도 상승한 19,62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이슈는요. Treasury yields slide once again as traders weigh this week's U.S. inflation data.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 국채금리가 하락했다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높게 올랐던 국채금리가 이번 주에 하락을 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2%대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헤드라인과 근원 PPI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줬고요. 엊그제 CPI에 이어서 어제 또 PPI까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시장에 심어줬습니다. 여기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 1회를 이야기를 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어젯밤에 진행이 된 220억 달러 규모 미국채 30년물 입찰에서 낙찰금리 4.403%, 응찰률 249% 등 견조한 수요가 이어졌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지난주만 해도 이 국채 입찰률이 저조했다. 또 국채금리가 너무 상승해서 변동성 지수도 올라갔다. 이런 네. 이야기가 많았는데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요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고 제가 좀 많이 이거 경제 보고서를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국채금리 수요가 모자랄 것 같다는 말이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언론에서. 실질적으로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응찰률이 2.5배가 되느냐, 2배에서 2.5배 사이가 되느냐가 되게 관건이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이걸 판다 그럴 때 2명 이상이 덤비느냐, 예, 그게 중요한 건데 항상 2배 이상, 2.5배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언론에서 뭘 알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러는 건지 항상 그 얘기는 나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면 다 팔립니다. 다 팔리고 있고. 네네. 네, 우리가 트레이더지 경제학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뭘 어떡하십니까?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채는 일본하고 중국이 안 사주면 어떡하냐? 다 탑니다. 딴 나라에서 삽니다. 네, 지금 금리 차이가 있을 뿐이고 국채금리 투자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만 안 하신다면 지금 국채금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씩 사볼까? 그러시면 사지 마시고요. 예, 최소 1억, 10억 요 정도치는 사셔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원금은 만기 때 받는 거고 이자는 분기, 연 단위로 받는 거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채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사고 파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시고서 하셔야지 무턱대고 막 했다가 이상한 보이스피싱 사기당하고 그러시니까 하실 분들 조심해서 하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국채금리 살만합니다. 네, 금리가 내려간다고 봤을 땐.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냐, 아니면 지금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디스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폭이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45도로 올라가다가 20도로 올라가는 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올라가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했던 건 중국하고 일본이었고, 나머지는 디스인플레이션, 그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요. 1년 내내.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 한마디로 디스인플레이션화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여치 잘못하면
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그 단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는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예,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그걸 보고 있고 고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용은 지금 여러분들은 눈치를 못 채시겠지만 고용은 왔다 갔다 하는데 채용 공고 있죠. 사람 뽑는 공고 그거는 살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1년째. 예, 그렇지만 실업자들은 예, 살짝 늘고 쭉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게 만약에 채용 공고가 더 적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실업자가 확 올라간다 그러면 경기는 그냥 딱 예, 때려 맞는 거죠. 그럼 경기가 때려 맞으면 주식을 정리해야 되냐? 이미 그때는 한 30% 빠졌을 겁니다. 주식은. 네, 그러니까 경기는 아니 실업률은 최후의 수단이다. 예, 그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업주들 사업장에서는 코로나 때 예, 함부로 이제 인력들 해고했다가 예, 이제 경기가 좀 나아졌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새로 뽑자니 안 뽑히고 숙련자를 뽑자니 딴 데 다가 있고 이산 초보를 뽑아서 숙련을 시키자니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숙련자들을 예, 함부로 내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줄여서 급여를 좀 조절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게 그러면 급여를 적게 주느냐 그게 아니라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급여는 같은데 시간을 좀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급여를 동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런 대체로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계속 1년 넘게 삐그덕거리고 있고 터지면은 이제 제2의 금융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미국도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재미있는 건 이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이 데이터가 내려갈 거라는 건. 근데 시장에서는 좀 많이 설레발을 치는 거 아닌가. 네, 한 가지 우려하셔야 될 거는 네. 이게 지금 뭐 국가가 GDP가 뭐 좋아졌다 아니면 뭐가 좋아졌다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시총 1, 2, 3위 애플 1위가 애플이 됐죠 또. 예, 애플이 또 탈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 3위가 엔비디아인데 이 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 세 개 합한 게 S&P 500개, 500개 기업의 예, 그 비중이 한 20%를 차지합니다. 대단한 거죠. 네, 세계 기업이 497개를 그 비교해봤을 때 497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아 대단한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30%뭐 좀 안 되게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도 대단하지만 이 세계 기업도 대단한 겁니다. 3조 달러, 3,600조 원이죠. 예, 3조 달러면 삼성전자가 한 4천억 달러니까 한 8배 정도 규모. 예, 뭐 참 재밌습니다. 그래픽 카드 하나 파는데 예, 종합가전에서 8개 예, 그 정도 회사라니 참 대단한 거죠. 그럼 그러니까 M3 이제 M3죠. M3가 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데 누군가가 이제 좀 저명한 사람이 야 이러다가 경기 침체가는 거 아니야? 한마디 띡 하는 순간 이제 주가는 흔들릴 수가 있는 건데 주가가 올라간 게 급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대, 19,000 400, 500, 600대 뭐 이 정도로 그냥 훅 넘어간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베이스 없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조정이 왜 필요하느냐? 이 새우깡이 1,000원이었다가 2,000원을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사 먹겠습니까? 그건 좀 고민해봐야죠. 한동안은 판매가 부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이 등장하는 거고 그 왜 1+1이 등장하겠어요? 중간 가격층을 받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고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건. 근데 한 방에 확 뛰었다. 그럼 무슨 일이 있다고 다 팔아제끼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훅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0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10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10%지만 예를 들면 20층의 10%는 20%고 20이고 10층의 10%는 10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엄청난 거거든요. 저는 좀 많이 느껴봤습니다. 주식도 투자하고 특히 해외 주식도 투자하고 해외 선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완전히 느껴요. 근데 이제 우리 뭐랄까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분들은 그런 차이를 그러니까 알 수가 없겠죠. 맞아보지 않았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막 쫓아갈 때는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면 1,800원에 산 사람이 있고 1,700원에 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내려오면 더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없이 1,000원에 산 사람, 2,000원에 산 사람이 있으면 2,000원에 산 사람은 뭐 1,900원, 1,800원 내려가면 그 던지지 그거를 뭐 물타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조정이란 건 필수인 거고 이제 나스닥은 S&P는 조정 없이 올라갔고 한번 떨어진다 그러면 헉소리 날 만큼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고 조정을 옵니다. 안 올 것 같은 자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오는 거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보고 계시면 차트를 저도 이제 같이 매매를 하고 있지만 이걸 땡겨서 잡잖아요. 결국은 땡겨서 잡기 전에 원하는 가격이 와요. 네, 그 여러분들이 아마 귀신같이 아실 거예요. 아마 내가 잡으면 내려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매도를 칠 때도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와가지고 밑으로 당겨치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꼭 와요. 옵니다. 좀 신기하게 옵니다. 내가 잡으면 옵니다. 여러분께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꼭 기다리셨다가 잡으실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주식을 하시든 해외 선물 하시든 나는 지금 그럼 해외 주식을 사야 되나요? 글쎄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뭐 해외 선물을 하실 수 있다면 지금은 슬슬 좀 매도 포지션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마냥 매수는 아니거든요. 마냥 매수는 아닌 거고 요즘 새벽 한 2시, 3시쯤 보시면 이게 한번 떨어지면 한 400틱씩 떨어집니다. 400틱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0원 돈 곱하면 250, 300만 원 정도가 그냥 10분 사이, 5분 사이 떨어지고 다시 반등을 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번쯤은 어느 순간 어느 지표에 의해서든 아니 누구 유명 인사의 말에 의해서든 조정을 한번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 파월 말하는 거 보시면 되게 정치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는 않는데 지금 계속 희망을 주고 있죠. 내릴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연준 위원들은 다 뭐 경제학자 관련된 경제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파월은 변호사 출신이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파월이 말을 질러놓은 거를 다 수습하러 다녀요. 가만히 보시면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연준 그 파월 의장은 되게 좀 희망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파월이 질러놓으면 연준 위원들이 수습하고 그러니까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의견은 말을 하지 않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둔화되는 건 맞고,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그 시기가 지금 9월달 금리 인하론이 많이 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도표에는 2번하고 1번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한 명인가 차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누군가가 마음을 바꿔 먹으면 금리 인하는 2번이 될 수 있다. 2번이 된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난리를 치겠지만 9월 달에 1번 하고 12월 달에 1번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한 번이 된다고 할 때 이제 관건이거든요. 네,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는데 9월에 하면 바이든이 완전히 논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건 막판 코로나 맞고 뭔가를 경제적으로 해줄 카드가 있었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민주당에서 반대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든은 아프지 말고 쭉 선거까지 가다가 막판에 뭔가를 터뜨려서 우리 증시를 활활 태워오르면 재선이 된다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적으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3명인데 암살당한 케네디 대통령 빼고 2명입니다. 그중에 1명이 트럼프고 이번에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하면 4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죠. 나이가 있어서 재선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좀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다. 금리 인하다. 금리 인상은 없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입니다. 무조건. 근데 시기가 언제냐? 횟수가 몇 번이냐? 근데 업계에서는 2번을 보고 있습니다. 파월은 1번이라고 슬쩍 얘기를 하고 있지만 2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요소든 아니면 이웃 나라에 의한 영향이든 2번 정도를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만약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보험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둔화된다는 얘기는 결국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소매 판매 지표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 그거고, 또 하나는 안 좋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좋아서 하면 폭락합니다. 네, 만약 기업이 도산나고 지금 금리 인하 안 하면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뭐랄까 미국 경제가 좀 흔들리게 생겼다. 그래서 인하한다고 딱 판단이 되면 폭락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보험적으로 사전적으로 인하를 하게 되면 증시는 살아나는 거고. 유럽은 어떤 경우일까요? 유럽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인하를 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유럽 지금 어렵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하한다고 증시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되면 증시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조정을 심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나스닥도 지금 상승세가 한 3일째 오르고 있죠. 네.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정을 받을 거고, 그럴 때 누가 나와서 한마디 세게 말을 하면 세게 조정을 받는 거고 올린 거 다 뺄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린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때 분위기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내가 주식을 하면 이렇게 이런 영향이 있고, 해외 선물하게 되면 뭐 스윙을 하게 되면 중장기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당장 오늘 right now 지금 당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시면 시황과 브리핑 해드리고 또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포지션 그런 것도 봐드리고 또 하나 뭐 여러분께서 좀 답답해하시는 매매 테크닉 그런 것도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정해졌다.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하는 건데 언제 하는지 그리고 몇 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마스터님, 제가 관련해서 딱 하나만 더 짧게 질문 드리고 네. 싶은데 오늘 가져온 제가 이 국채 금리를 선택을 한 이유가 네.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 그리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떤 경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금리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 국채 금리 뭐 굉장히 많잖아요. 10년물, 5년물, 네. 30년물 많은데 종류가 많은데 네. 이 중에서 참고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하는 2년하고 건지. 10년입니다. 2년하고 네, 10년이요. 10년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가 시장에서는 원래 보고 있고 기준이 원래 10년물로 보고 있는 거고 네. 10년물은 이제 장기 대출을 해주기 위한 그 금리의 기준이고 네. 2년물은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2년물하고 10년물. 그러면은 수치가 한 어느 정도가 올라가면은 높은 거고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한 4.2 정도면 적당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더 내려갈 겁니다. 더 내려가요. 네. 아. 왜냐면 그게 국채라는 게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돈을 빌리는 수단인 거거든요. 네네. 각서 차용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로 쳐줄게, 이자를 얼마 쳐줄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쳐주는 기준은 그 현재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기준금리가 예를 들면 5%면 5%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해야 그 정도는 그러니까 5%보다 넘거나 5%를 왔다 갔다 해야 이게 뭐랄까 국채를 사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미국이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그걸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가격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국채는 지금 살만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가 6%, 7%, 뭐 10%를 간다 그러면 국채를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작년에 무너진 그 미국의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0%대, 1%대에서 지금 있을 때 국채를 왕창 사놨거든요. 네. 그런데 기준금리가 4%까지 4배가 뛰었어요. 예를 들면 0.5%면 얼마죠? 4%면 10배 정도, 8배, 10배가 뛴 거고 5%면 10배가 뛴 거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국채에 적혀있는 금리는 1%란 얘기죠. 지금 다들 5% 받고 있는 1%짜리 차용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사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금자들이 다 와가지고 돈을 달래요. 그럼 이 1%짜리 금리를 팔려면 10%짜리하고 5%짜리하고 맞먹게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율이. 한쪽은 1억을 넣었을 때 500만 원 나오고 한쪽은 100만 원이 나오면 그만큼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됩니다. 팔다가 결국 손든 거죠. 우리 모르겠어요. 배째 이런 식으로 손들어서 결국은 흑자 파산한 거죠. 그게 만기가 되면 10년물이 만기가 되면 10년 뒤에는 원금을 돌려줍니다. 근데 지금 예금자들이 지금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인해서 그러니까 손해 보고 팔 수밖에. 그래서 한동안 국채가 안 팔렸던 이유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팔렸던 거거든요. 금리가 더 올라가는데 국채를 사야 될까? 그래서 단기물이 유행을 했고 단기물 가격이 올라갔고 장기물보다 10년을 빌려주는 금리, 그러니까 10년을 빌려주는 사람하고 2년을 빌려주는 사람하고 봤을 때 10년을 빌려주는 사람 그 위험이 더 크잖아요. 시간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10년에 대한 금리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근데 한동안은 2년짜리가 높았거든요. 그 이유가 앞서서 파산한 은행들이 있잖아요. 10년짜리 들고 있다가 금리가 1%에서 5%로 올라버렸으니까. 그럼 내가 들고 있는 국채는 쓰레기가 될 수 있거든요. 순간. 그래서 이 단기가 높았다가 이제는 지금 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상당히 금리차.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럼 내려갈 거다. 그럼 지금 채권 금리가 최고네. 더 이상 이런 금리는 없겠네. 그러면서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치가 어떻게 되든 이 장단기 역전이 심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채권 금리가 어디가 적정하냐, 그거는 기준금리에 따라 다른 거고요. 채권은 한동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면 또 이제 어느 적정선을 잡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는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어떤 질문을 하든 바로바로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시는 허생 마스터님이신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질문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스닥의 전략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스터님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정을 보였을 때 매수 아닌가요? 네, 차트 보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나스닥 차트고요. 이게 빨간 선이 5일 이평선입니다. 현재 가격이 이 정도입니다. 네, 19,411.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주홍색이 12평선 157, 그 녹색 여기 녹색이죠. 이게 62평선. 여기 22평선 여기 있네요. 노란색이 18,953. 지금 정배열이죠. 정배열로 쭉쭉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느 순간 지금 도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도정 십자형. 만약에 오늘도 십자형이 나온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기 상투, 단기 꼭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밑에 보시면 ADX 쪽을 보시면 지금 과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ADX가 녹색이니까 ADX가 만약에 고개를 떨구기 시작한다면 꺾인다면 이런 식으로 꺾인다면 차트도 살짝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너무 급하게 올라왔죠. 네, 어제는 어제는 제가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말씀드릴 때 어제는 조정이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이 나오는데 매도보다는 매수가 아직까지 유리한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그제 지금 거의 뭐 일주일째 상승만 하고 있거든요. 상승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승은 했네요. 일주일째.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런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올라가다가 한번 훅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올라가다가 22평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지 5일이평선이니까 5일이평선 지지받을지 21일평선 지지받을지 얘가 만약에 진짜 센 놈이라면 5일이평선이 올라오면서 이걸 맞추고 밀어 올릴 겁니다. 네, 그런데 얘가 조금 힘이 떨어졌다 그러면 21일평선까지 한번 훅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같이 올라갈 거고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냥 상승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사셔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2배가 되고 그런 꿈은 버리시고요. 네, 그러면 어디서 받아야 되냐 매수를 딱 박스권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단이 이 자리입니다. 하단이 이 자리. 밑에 500자리죠. 현재는 500을 지켜주고 있어요. 500을 지켜주고 있고 상단은요. 상단은 650. 이 라인을 좀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이게 언제부터냐면 어저께 6시 오늘 새벽부터죠. 여기 보시면 밑에 시계가 오늘 00시 30분 12 오늘 자정부터 지금까지 이 박스권 내에 있는 겁니다. 어디로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박스권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선 그어 놓은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매수나 매도를 잡을 만한 위치를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개 없죠? 이거 보시고서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이런 좀 흐름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아니면 박스나 뭐 그런 판단하는 걸 기준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오전부터 오전 한 타임, 저녁 한 타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그런 거 배워가시면 됩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나스닥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매수 사인 주셨는데요. 당장 매수는 아니고 조정 시 좀 눌렸을 때 매수하시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도치형 캔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ADX 과열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나눠서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 주고 계시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스닥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의 현재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오일인데요. 오늘도 일봉상 양봉을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박스권에서 오늘 분봉상에서 보면 양봉과 분봉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오늘 많이 보여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10시 30분의 개장 이후에 10시 41분경 최고점인 78.77선을 찍었고 그리고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1시 18분경에는 78.27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0.01%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또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일과 관련한 이슈는요. Oil prices hold firm
on pace for weekly gain as inflation appears to ease in US.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가는 CPI 발표 이후 약 4% 상승하며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가가 3분기까지 긴 축세를 보이다가 2025년에 되어서야 이 흑자로 돌아설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연준이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줄였는데 금리가 인하되어야 경제 성장이 촉발이 되며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금리 인하 횟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잠재적으로 원유 가격 상승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유 재고도 최근에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3분기까지는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수요는 빨리 증가할 수 있고 원유 재고도 빠르게 또 줄면서 내년에는 석유 시장이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준이 FOMC 회의 이 결과 발표에서 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일단은 유가가 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아, 네. 그럼 횟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유가도. 횟수라기보다 금리 수준이 중요한 건데요. 네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금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면 오일 값이 올라가거든요. 경기가 둔화나 침체가 들어가면 오일 값이 내려갑니다. 지금 보시는 뭐 휴대폰, 마우스부터 심지어는 비닐 장갑까지 여러분들 쓰시는 고무 장갑, 위생 장갑, 검은 비닐봉지 다 석유화학 제품인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 날 그 소매 판매에 관련된 그러니까 지표가 나오는데 9시 반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겁니다. 왜 신경 써야 되냐면 말씀드렸죠. 이제 소비가 만약에 확 꺼졌다 그러면 이거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게 아니라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9시 반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매 판매가 뭐 대단하겠어 하지만 맞물려서 들어가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오일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오일이 참 재밌는 그 상품입니다. 예, 중동의 원가가 다르고 미국의 원가가 다르고 남미의 원가가 다 달라요. 러시아 원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가 돼야 모두가 만족을 하느냐. 그럼 80달러, 70달러 이상이 돼야지 모두가 만족을 하는 거고 60달러까지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싸게 파고 있는 친구들만 그나마 좀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80달러가 넘어야 되죠. 네옴시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별거 아닌 지표인데 이런 지표 한번 훅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나스닥이. 이거 경기 둔화인데 이 정도면 그럼 그때 가치 오일도 폭락을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과 뭐 수요와 공급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요즘은 경제적인 전망, 중국 아니면 수요 전망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급이나 공급적인 측면은 하도 장난질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합의는 다 한다 그냥 앞에서 뒤에서 딴 주머니를 다 차고 사우디만 엄한 사우디만 계속 대장이니까. 그 말한 대로 감산이행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그 감산이행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 가격에 다 팔아 제낀다. 네, 그래서 힘들다. 실질적인 이행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물이 바뀝니다. 지금 거래하시는 게 7월물, 8월물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트레이드들이 양쪽으로 나뉘겠죠. 나뉩니다. 그럼 아니 넘어가면 되잖아. 여러분들 물린 채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물려 있다면 아니면 아직 수익을 정리를 못했다면 그러면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오일의 거래량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일은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전망과 맞물려 돌아가고 금리 인하가 돼서 좀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석유화학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 자동차 휘발유, 디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일도 수요가 늘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일단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음 주에 발표될 이 소매 판매 지수 잘 확인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은 월물이 바뀌는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월물이 바뀌는 지금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네, 변동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차트 없는 잠깐 거예요, 볼까요? 아예? 네, 차트 볼까요? 지금 오일 보면 8월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참 답답하실 거예요. 뭐냐면 지금 하루에 200~300틱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6월 14일 오늘 움직인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오늘 하루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움직인 게 이 정도. 그럼 밑단을 보시면 7750, 7850, 한 100틱, 150틱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이것도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니까 밑에 보시면 날짜가 다 나와 있죠. 14일, 13일, 12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일단은 월물이 완전하게 바뀌어야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쉬시고 차라리 나스닥이 너무 빠르다 그러시면 골드로 하시는 게 또 오일과 골드가 또 성격이 달라가지고 네, 힘드실 수 있지만 오일은 오늘 하루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월물이 바뀌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관망하시면서 쉬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5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딱 해답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뭔가 시원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더 이제 허생 마스터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다면 언제 시점에 또 매수 사인을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매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해답 얻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루드 오일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 이어서 골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현재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슈가 잘 안 나오는 가운데 박스권에 갇힌 골드의 모습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우상향하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요.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에 10시 32분경 2339선까지 내려가면서 약간 조정받나 싶었는데 그래도 그 이후로 또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11시 20분경 2350선을 터치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1.39% 정도 상승을 한 235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Gold eyes first weekly gain in 4 on cooling U.S. inflation. 금리 인하 기대감에 4주 만의 상승세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금이 4주 만의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완화된 CPI가 발표되면서 이번 주에 금 가격이 0.5% 정도 상승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금을 위한 최선의 처방, 그러니까 금 가격이 더 상승을 하려면 인플레이션의 약세가 지속되어야 하고 이번에 CPI 둔화에 이어서 PPI가 예상치보다 하회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호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현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패드워치에 따르면 67%까지 올라갔다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수록 금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나스닥이든 오일이든 금이든 다 이 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박스권에 갇힌 금이 돌파를 하려면 금리 인하 되어야 되겠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그래요? 인하라기보단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 확신. 네, 확신이나 네. 어디 전쟁이 한번 터져주는 그런 상황? 네, 농담이고요. 네네. 네,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뭔가 좀 파격적인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왜냐하면 나스닥은 그 기업들 나스닥 100이죠. 네, 100개 기업들의 주가를 모아놓은 거고, 네, 그다음 S&P 500은 500개 기업, 다우는 30개 기업이죠. 네, 골드는 그냥 골드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원동력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 길이 아닌가요? 지금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 아니면 거기에 맞먹는 무언가 경제 지표 예,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박스권을 2층으로 있거든요. 2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1층에 있습니다. 2층 올라가려고 그러면 뭔가가 예,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다들 하고 있는데 예, 말씀드렸지만 1회냐 2회냐 한 명 차이거든요. 예, 연준 위원 한 명 차이라서 예, 나중에 또 예, 마음만 바꿔 먹으면 예, 금리 인하가 두 번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그럼 또 골드는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골드가 왜 올라가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네, 더 구체적인 얘기 듣고 싶으시다면 월요일날 물어본 게 방송에 오시면 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골드는 아직 박스권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현재 같은 박스권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맞서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네요. 네. 네, 어떻게 단기적으로 매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박스권이니까 지금 박스권 1층 꼭대기에 와 있거든요. 네.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골드 차트입니다. 골드 차트를 쭉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을 지금 뭐 이렇게 크게 2층 박스권 중에서 지금 여기가 1층, 그리고 위에가 2층입니다. 네, 지금 1층 박스권에 있고 1층에서 2층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무언가가 뭐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2층 박스권에서 그 위에 있는 거 보니까 엄청난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모든 이평선들에 집중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걸 뚫으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힘차게 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골드 혼자서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박스권, 이게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매도가 나오는 게. 그러면 이 박스권이 2,352, 53, 요 정도가 됩니다. 52, 53.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올라오면 매도를 한번 쳐보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54, 55까지 뚫린다면 나오셔야 되겠죠. 2층으로 가는 길이니까. 네, 그렇게 되고, 일단 올라간다 그러면 요 정도, 여기하고, 네, 그리고 구름대 상단이죠. 이 자리죠. 네, 2375. 그 정도가 일단은 좀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 같고요. 좀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2352. 지금 2352에서 지금 맞고 떨어졌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살짝 맞고 떨어지는 중. 여기 아직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위에 여기나 더 올라온다면 요 정도죠. 요 정도 맞고 떨어지면 떨어질 때 밑에 있는 지표들 보시고 구름대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전환선 기준선 꺾이는 거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대놓고서 받지 마시고요. 네, 일단 골드는 이렇게 해서 좀 조심스럽게 올라오면 매도를 좀 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네. 이 선들 중에서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이 중간 라인이 이게 2335거든요. 2335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꽤 큰 틱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중간 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2341. 이 정도까지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좀 찬찬히 접근해 보시면 되고, 나는 그런 거 잘 못하겠어. 그러시면 월요일 날 오시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좀 화면 보시고 좀 공부는 뭐 조금만 알고 오셔야 되겠죠. 모르신다 그러면 좀 설명이 길어지니까 조금만 알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저항대를 돌파하려면 큰 이슈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에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를 해주시고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와 그리고 오후 9시 30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캘린더에 박제, 캘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매매일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일지 살펴보고 오셨고요. 또 허생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또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MACD의 모든 것이라는 강의네요. 네. 그럼 오늘 MACD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인데, 이게 아시겠지만 좀 여러분들은 MACD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주로 하시겠지만 MACD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한 50년 동안 우리한테 사랑받고 있고 50년 넘게 7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금융 관계자들이 최고의 보조지표라고, 보조지표의 왕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우리는 오늘 기초적인 걸 먼저 알려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뭐 다음 주나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교육 자료로 만드는 게 있으니까 꼭 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 보조지표 하나만 생각만 살짝 바꿔도 여러분들이 계좌가 확 바뀝니다. 그런 건 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보통 보면 그냥 여기에서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것만 사용하시거든요. 이거는 하수입니다. 초보고 엄밀히 말하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영선을 통과할 때 매수 매도를 잡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MACD는 무엇이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쓰는 이평선은 어떻게 되죠? 여기 5, 20, 120, 60, 120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 이평선, 그냥 이평선이라 하시면 되고 MACD는 이거를 한번 좀 뭔가를 추가해서 지수 이동 평균화 시켜놓은 겁니다. EMA라고 하죠. 그래서 12에서 26을 뺀 거예요. 10단계에서 장기를. 왜 10일까요? 원래 주 6일 근무였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에서 26을 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지수화 시켜놓은 거고 밑에 있는 시그널은 이 MACD를 9일 동안 평균, 이동 평균을 잡은 겁니다. 그럼 결국은 MACD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시그널이 느리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매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오실레이터도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영선 통과할 때 이거를 강추해드리고 싶고 또 MACD 하면 또 다이버전스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번 강좌를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왜 이걸 중요시하냐? 이걸 중요시하냐? 가만히 보시면 여기 이게 뚫을 때 보시면 뭔가가 좀 겹쳐요.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다가 우리는 11이평선을 넣을 겁니다. 11이평선하고 61이평선을 넣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기준이라는 이 영선이 쭉 가는 영선이 이 영선이 62평선입니다. 62평선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뚫을 때 시그널선이 이렇게 싹 올라갈 때 보면 여기 쭉 올라가면 11평선이 61평선을 뚫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정배열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에서도 그리고 있는 오늘 야근했는데 어저께는 횡보장에서 털렸는데 오늘 야근하고 집에 가보니까 차트가 정배열로 쫙 펼쳐져 있다. 부채처럼. 그러면은 모니터를 부시고 싶으시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그래서 이제 또 이 부채처럼 펼쳐진 걸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또 꼬여가지고 계좌가 망가지고 자고 나니까 또 이제 역배열로 부채꼴로 펼쳐져 있는 거 보시면 아주 뚜껑이 열리시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MACD 시그널이 영선을 통과할 때 위로 통과하면 정배열, 여기서는 어디죠? 여기서는 역배열. 실제로 볼까요? 아닌지 틀리는지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다 펼쳐놓은 거예요. 아까 똑같습니다. 차트는 다 똑같아요. 50, 20, 60, 120. 그럼 여기서 시그널선이 위로 기준선을 통과할 때 보면 쫙 보면 5, 10, 20, 60, 120은 이제 돌죠, 슬슬. 그럼 결국은 나는 여기서 들어가면 정배열 초입에서 가져간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위에 저항대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고 그런 저항대는 무료 공개 강좌에서 안내를 드리는 거고 거꾸로 본다 그러면 영선을 통과하면 역배열이죠. 5, 10, 20, 60, 120 역배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 부시고 싶던 모니터를 부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영선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볼까? 위로 통과하면 매수, 밑으로 통과하면 매도. 그럼 여러분께 타이밍 잡으실 수도 있는 거고 모니터 앞에서 그냥 졸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계좌가 확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에다 꼬여가지고 위아래로 털리다가 야 지금 매도야 했더니 위로 가가지고 계좌가 박살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뭐든지 정확하게 하셔야 제대로 하셔야 많이 보이고 제대로 보이고 수익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못다한 얘기는 그 월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 마치겠습니다. 네, 빠져드는데 여기서 맞춰야 한다니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일단 오늘 MACD 0을 기준으로 0보다 올라가면 매수 사인, 0보다 내려가면 매도 사인 정도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또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MACD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육자료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 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지만 일봉상 도치형 캔들이 나왔고 보조지표 ADX상 과열 구간이라 꺾일 수가 있으니 눌림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월물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별로 없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잘 살펴보자고 또 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골드인데요.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셨고요. 박스권 상단인 2,352달러 선에서 단기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